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종배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라이브 썰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당의 승리를 위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춥니다. 원내대표의 국회 전략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제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의충한테 넘기고 되돌려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자의적으로 검토한 게 아니고 당 차원에서 검토를 한 거예요. 그것이 원칙이라는 말이죠. 친황 체제의 구축이다 이런 말도 들리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뭐 친황하라고 정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잘 확인해 보시면 이 친황이라는 말 들어가기 어려울 겁니다. 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 그 임기 연장 불허 결정을 수용했는데요. 이 당내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황 대표의 결정에 대한 그 비판은 조금 전에 보신 영상에서 나오는 그 발언들처럼 계속 나오는데 이 공개적으로 그 최고의 결정을 뭐 옹호하거나 아니면 뭐 비판적으로라도 지지하는 내용은 잘 뭐 보도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첫째 양심이 있으면 지지를 어떻게 합니까? 누가 봐도 잘못된 결정인데. 예. 두 번째는 그거 안 해도 지금 그러니까 최고위원회 결정대로 가고 있잖아요. 원내대표 그 선거 9일날 치르기로 했고 예. 기정사실이 되어버렸고 그대로 가고 있는데 굳이 어떤 남한테 욕먹을 거 강조하면 감수하면서 앞서가지고 총 때밀 이유는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지 발언은 안 나오고 있는 거고 비판 발언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네, 보통 보니까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에 이제 같이 또 역할을 했던 김영우, 삼선의 김영우 의원은요. 황 대표가 제왕적인 당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또 제왕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뭐 사실은 그런 비판이 나올 만한 국면이죠. 예. 왜냐하면 저는 이걸 딱 보면서 그 이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일본에서 예. 자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인가 아닌가를 갖고 해석적 개헌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해석적 개헌. 그렇죠. 예. 개헌을 하지 않고도 예, 그렇죠. 이 유권해석으로. 유권해석으로 네. 당연히 통상 국가가 갖는 그 전쟁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것이다라는 해석적 개헌이 가능하다는 소수 의견이 있는데 이번에 이건 보면은 사실은 법적으로 뭐 물론 다 훌륭한 분들이니까 알아서 결정하셨겠지만은 예. 그 논리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원내대표 선출권은 의원총회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거를 최고위원회가 당대표의 원내대표 선거 소집권이 있다는 이유로 한 거는 제가 네. 보기에는 딱 그 해석적 개헌이란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니까 이제 뭐 진화는 좀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 부글부글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원외 대표잖아요, 그죠? 좀 이따 더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당연히 국회의원들은 또 자기 그런 한편으로 보면 그 이기주의도 있어요. 네. 우리가 그래도 선출된 국회의원들인데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냐 하는 불만을 이제 번져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예. 뭐 제왕적 뭐 이야기 나오니까 황제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황제할 때 임금 황자를 써서 황제가 아니라 황교안 대표의 황자 누를 황자를 써서 황제의 탄생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황교안 대표가 제압한다, 누를제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황제급이 되어버렸고.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보니까 이전 수석 얘기할 때요,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 안으로 부글부글 하고 있다 그러면은 부글부글 하는 거는 사실상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활화산이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제왕적 당 대표의 모습이란 말이랑 연계되는 게 사당화 논란인 것 같아요. 이 사당화 논란이라는 거는 듣기에 따라서는 황 대표가 듣기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요번에 그러니까 그 3일 전에 선거일을 공고한다는 그 규정을 가지고 연임 불가를 한 것 자체가 네.
사당화로 가는 그러니까 그 현상의 좀 뚜렷한 징표라고 봐야 되겠죠. 사당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황교안 대표의 본인의 의중과 본인의 생각이 그 지금 당규보다 앞서 있다는 얘기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당화의 어떤 징조죠. 명백한 징표라고 봐야 되니까 사당화로 이미 가고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한 현실 진단이라고 보고요. 네.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맞서는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중요한 게 이게 정말 잘못됐다라고 하는 간헐적 비판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 잘못된 결정에 따라서 가는 의원총회니까 보이콧하겠다라는 목소리도 없고,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의원총회를 무산시켜야 된다는 움직임도 없고, 예.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찍어 누르는 힘에서 그러니까 간헐적 그다음에 개별적 반발은 있지만 맞서는 어떤 그 반작용이 조직화되고 있지 못한 점. 이것도 결국은 사당화를 더 가속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것이다. 앞으로 갈수록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거죠. 이거는 그 자유한국당의 원래 그 타고난 태생적 체질과도 관계가 있어요. 네, 맞아요. 예. 이게 사실 약간 보면 관료화된 집단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뭘 딱 결정해서 밀어붙이면은 특히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공천의 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조직적 반발을 하기에는 흐름이 이미 잡혔고 또 한 가지는 그 이 명분상으로도 어쨌건 그 황교안 대표가 썼던 그 반전 카드라고 할까요? 거의 진정성이 그래도 상당히 엿보였던 네. 단식. 예. 이게 상당히 컸거든요, 임팩트가.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저 운동권 분들이 하는 얘기. 당신 그때 뭐 했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명분이란 말이에요. 그건 명분이고 네. 실리만 놓고 보면 또 그것 때문에 당에 대한 그 그립이 훨씬 장악력이 세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놓고 아마 조직적 반발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체질 자체도 그렇군요. 근데 그간에 보면 조금 전에 진정성이라는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의 주요 국면에서 이제 제가 떠오르는 것은 그 팩트 수사 국면에 있어서 먼저 예정이 없이 그 검찰에 나가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 목을 치십시오. 다른 우리 의원들은 죄 없습니다. 제 목을 치십시오라고 그랬고요. 단식을 할 때 목숨을 걸고 한다고 그랬었고요. 또 이번에는 그 당 쇄신한다 하면서 읍참마속이라는 거 다 목숨이랑 연관되는 그 워딩 그 기자들이 언론에 말 워딩을 내놨는 발언을 내놨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데 뭐 읍참마속 근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요 진정성보다는 이번 상황에서 읍참마속일 때 그럼 마속은 누구야? 결국 뭐 나원내 대표였던 거야? 그다음 또 일각에서는 당내 비판적이었었던 김세현 뭐 여의도 연구원장 같은 개혁적인 인물이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지적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마속은 따지고 보면은 마속은 제갈공명이 정말 아꼈던 장소니까 아꼈다라고 하는 걸 한다면 아주 표면적으로 보면 박맹호 사무총장 정도가 마속이었다고 봐야겠죠. 예. 읍참을 한 상대 대상은 박맹호 사무총장 뿐이었다고 봐야 되고 김세현 여의도 연구원장 이런 분들은 마속이 아니라 예. 알턴니, 눈의 가시 뭐 이런 존재였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핑계로 이참에 결국은 축출해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더 정확한 표현이 되고 네. 그 자리에 자기 사람을 앉혔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당화로 가는 길이 지금 활짝 열리고 네. 사당화로 가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로 자기 사람들을 지금 요직에 갖다가 계속 지금 앉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러나 조금 이제 그 이해하는 입장에서 내재적 입장에서 이제 제가 약간 그 설명을 한다면 네. 정치 현실 지형에서는 그 이런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지금 자. 그 앞에 그 황교안 대표가 보면은 오른쪽으로도 못 가고 왼쪽으로도 못 가는 그런 그 처지였잖아요. 그죠? 예. 근데 당 장악력을 그 확실히 가지면 우선은 그 말이 당 장악력이라는 말이 따지고 보면 아주 간단하게 해서 공천권이잖아요. 그죠? 네. 공천권 확실히 행사하겠다. 그래서 조금 백보양보해서 이해를 한다면 읍참마속은 지금 요번에 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하겠다. 예. 근데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확실한 당에 대한 장악력과 그립을 가져야 되니까 일단 공천권을 행사하거나 또 그 행사를 돕는 시스템을 확실히 만들어 놓고 네. 그리고 이제부터 읍참마속하겠다라는 뜻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저는 그것도 완전히 정치 현실 지형에서는 무시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뭐냐면 그냥 과거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저 민주당을 분당해서 왜 국민의힘이 창당했을 때 전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미쳤다 그랬어요, 진짜. 언론도 다 비판하고 당내에서도 그런데 결국은 그 뒤에 돌아서서 자민련 그 김종필 총재하고 손을 잡고 결국 정권 교체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부의 결속을 확실히 다진 뒤에 네. 외연도 가능하다 하는 정치 현실 논리를 보면 우리가 이 짧은 국면에서는 비판할 수 있어요. 뭐 저도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그야말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다. 그런데 뭐 그
공천하는 모양, 앞으로 영입하는 그 면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평가가 되겠죠. 아니, 예. 이걸 봐야 될 것 같은 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게 이회창 총재 시절에 중진들을 대거 쳐내면서 민국당이라는 걸 만들 게까지 만들었지만 결국은 오히려 제왕의 어떤 자리로 올라갔던 이회창 총재의 길이 있는데 황교안 대표의 지금 길은 그 길하고는 다른 게 첫째는 뭐냐면 이회창 총재가 강력한 어떤 대중적 지지 기반 속에서 어떤 그 동료와 원을 찾았던 건데 황교안 대표는 지금 그 정도가 되지를 못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히려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 기반이나 명분이 될 수 있는 걸 까먹고 있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사당화가 이야기 나온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거는 보수 통합이 그만큼 물 건너간다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얘기예요. 공천권을 확실히 행사한다? 보수 통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공천권의 절반을 내놔도 부족한 판인데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건 거꾸로 간다는 이야기니까 어찌보면 보수 통합의 구심점이 된다는 얘기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단식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벽을 쳐버렸죠.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법. 이것이 이제 나중에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따라서 오히려 책임을 져야 되는 국민이 연출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점에서 볼 때 결국은 자기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중진들 3, 4선급 이상 돼서 이미 정치적으로 노예한 사람들 쳐내는데 아마 골몰은 하겠지만 네. 그래서 말 잘 듣는 초재선 중심으로 당을 재편해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어떤 황교안 체제의 자유한국당이 이회창 체제의 어떤 친한국당이나 한나라당 같은 정도로 갈 수 있느냐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이어가던 그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한다면은요. 조금 전에 이제 그 황교안 대표의 당 장악력,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 재연장을 불허하면서 이제 이어가는 장악력에 대해서 뭐 사당화 논란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뭔가 이제 추진력, 추진 동력을 봤을 때 그중에 이제 중요한 이제 시험대가 이번 연말 국회 지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공천 국면으로 들어서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그릇을 짰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제 친황교안 계열의 인물들이 포진됐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뭐 단연 그 공천의 실무 책임자를 할 수 있는 사무총장의 박완수라는 그 뭐 최측근, 그래서 일각에서는 진짜 친황에서 진황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그릇이 튼실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지켜봐야 되겠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국면에서는 그런 비판 저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예. 저도 솔직히 비판적으로 봐요. 근데 아까 이제 잠깐만 돌아가서 그 이회창 총재의 당 장악력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2000년 공천과 비교해 볼 때 그런 거 해낼 수 있겠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저는 어쨌건 단식이라는 국면을 거치면서 뭐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흔히 저희가 싱크로율이라 그러죠. 어떤 사람과 얼만큼 닮아가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저도 전에는 이회창 총재 그저 한 5, 60%밖에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쨌건 당 장악 그 역량으로 보면은 한 80%까지는 따라 올라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현실을 놓고 볼 때 자, 지금부터 내가 제대로 된 보수 통합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 3원칙 다 받아들이겠다고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확실하게.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과거처럼 당내 반발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것도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을 국민이 추천해달라. 이것도 말하자면 마지막에 칼은 객관적인 제3자에게 맡기겠다는 뜻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때 그 나머지 이제 앞으로 뭐 물갈이 그다음에 영입 그다음에 이제 공천 실제 이 실무에서는 무엇을 보여줄까 하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국면에서는 뭐 비판 받을 만하고 네. 또 사당화 논란 벌어질 만하다고 봅니다. 예. 네. 뭐 조금 전에 이제 그 질문 주신 내용에 따르면 이제 박완수 신임 사무총장, 네. 그러니까 초선이고 나이는 오히려 황교안 대표보다 이제 2살이 많은데 초선이고 과연 이런 사람이 지금 보통 그 3선급 이상이 어떤 해왔던 사무총장을 맡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고개 갸우뚱거리는데 이거에 대한 반론이 무슨 얘기냐? 선거를 3번 치러서 당선된 사람이다. 네. 선거 경력이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창원시장 선거에서 그 한정된 범위 안에서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선거 운동을 했던 거와 전국적 선거를 총 관리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데 과연 네. 얼마나 수행할 수 있는지는 사실은 미지수죠. 이거에 대해서 뭐 저도 단정을 안 하겠습니다. 미지수고 그런 점에서 과연 박완수 총장이 능수능란한 실무 능력을 보이지 못한다라고 할 때 다른 요인이 거기에 옆으로 끼어들 가능성. 다시 말해서 사무총장의 역량 부족으로 인한 다른 요인이 작동할 가능성이 되는 순간에 이건 뭐냐면 삐그덕거리기 시작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아마 황교안 대표나 박완수 사무총장이
가장 우려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것일 것인데 이거는 의도 이런 게 아니라 역부족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이제 접근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옆에서 어떤 무엇인가를 작용할 수 있는 길을 틔워놓은 곳으로 만약에 당내 일각에서 해석을 한다면 공천 이후에 상당한 자본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얼마나 그걸 능수능란하게 할 것인가는 사실은 저는 물음표입니다. 알겠습니다.